6부 공시와 통시. 시간으로 보는가 구조로 보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려 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방식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 한 사람을 이해하려 할 때도 우리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다. 가정, 학교, 상처, 관계, 선택.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축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언어 역시 그렇게 연구되어 왔다. 단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발음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문법이 어떤 경로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이 방식은 익숙하고 설득력 있다. 마치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 씨앗에서 성장 과정 전체를 추적하는 것과 같다. 소시르는 이 접근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그것만으로는 언어의 본질을 볼 수 없다. 여기서 그는 전혀 다른 시선을 제시한다. 언어를 시간 속에서 보는 대신 한순간의 구조를 바라보는 것. 이를 공시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 변화를 추적하는 관점을 통시라고 부른다. 이 두 개념은 용어보다 감각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면 통신은 스마트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는 시선이다. 초기의 휴대전화, 버튼형 전화기, 터치 스크린의 등장, 운영 체계의 변화, 카메라와 인터넷 기능의 확장. 이 모든 흐름을 따라가면 현재의 스마트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공시는 이 모든 과정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시선이다. 앱과 운영 체계의 관계, 인터페이스의 배열, 알림과 사용자 행동의 연결, 네트워크와 데이터의 흐름 구조. 이 관점에서는 과거의 과정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가 핵심이다. 소시르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시적 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언어는 역사적 흔적의 집합이 아니라 현재 살아 움직이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례를 떠올려 보자. 한 도시를 이해한다고 할 때 통시는 그 도시의 건설 과정과 역사, 정치적 사건과 경제 변화를 추적하는 시선이다. 반면 공시는 지금 그 도시의 거리, 사람들의 이동 방식, 공간의 배치, 보이지 않는 관계망을 보는 시선이다. 어떤 길이 왜 막히는지, 사람들이 왜 특정 공간에 모이는지, 도시의 리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구조를 보는 방식이다. 소시르는 언어 역시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보다 지금 다른 단어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형성되지만 의미는 현재의 차이와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 이 통찰은 언어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 과거 중심의 학문에서 구조 중심의 학문으로. 이 변화는 단순한 방법론의 전환이 아니다. 세계 인식의 방향이 시간에서 관계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알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소시르는 현재의 구조를 보지 못하면 과거를 아무리 알아도 언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시선은 인간 이해에도 묘하게 닿아 있다. 한 사람의 과거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현재의 구조는 과거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설명하는 유일한 조건이기도 하다. 소시르는 언어를 시간의 이야기에서 구조의 이야기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언어학은 더 이상 변화의 역사만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 된다. 이것이 구조주의의 시작이었다. 7부 구조가 세계를 만든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세계를 직접 경험한다고 믿는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그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경험이 먼저 있고 언어가 뒤따른다는 믿음. 이 믿음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의 의심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시르는 이 순서를 조용히 뒤집는다. 우리는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경험한다. 이 말은 감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이미 언어적 구분을 통과해 형태를 얻는다는 뜻이다. 세계를 바라보면 수많은 색이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빨강, 파랑, 초록이라는 분절된 색을 본다. 경계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언어와 함께 형성된다. 어떤 언어에서는 한 색이 여러 단어로 나뉘고 어떤 언어에서는 여러 색이 하나의 단어로 묶인다. 같은 빛을 보면서도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시르는 이 사실을 단순한 문화 차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언어 구조가 현실 인식의 조건이라고 보았다. 세계는 완전히 분절된 상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체계를 통해 비로소 구분되고 조직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물은 자연적 단위라기보다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우리는 나비와 나방을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어떤 언어에서는 이 둘을 같은 단어로 부른다. 이 차이는 생물학적 세계의 차이가 아니라 언어가 만들어낸 구분의 차이다.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면서도 다른 현실을 살게 되는 이유. 소시르는 바로 그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계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언어만큼 존재한다. 이 통찰은 점점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언어가 구분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 어떤 감정은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순간 흐릿해진다. 어떤 고통은 표현할 언어가 없을 때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은 언어의 한계가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가깝다. 소시르는 세계가 언어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 구조와 분리될 수 없다. 세계는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기호들이 서로의 차이를 통해 만들어낸 관계의 장 위에 떠오른다. 이 사유는 20세기 사상의 흐름을 바꿔놓는다. 락항은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했고, 데리다는 기호의 차이가 끝없이 미뤄지는 의미를 설명했으며, 수많은 사상가들이 실체 대신 구조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거대한 흐름의 시작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한 언어학자가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기호들의 관계를 바라본 것,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사물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통과해 사물을 본다. 마치 투명한 안경을 쓰고 그 존재를 잊은 채 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언어는 보이지 않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안경이다. 우리는 그 안경을 통해 세계를 보면서도 그 안경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소시르는 그 투명한 구조를 처음으로 드러낸 사람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계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계일까? 아니면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언어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이다. 8부 소시르 이후 한 강의가 만든 사상의 파문. 어떤 사상은 책이 출간되는 순간 세계를 흔든다. 어떤 사상은 논쟁과 비판 속에서 확산된다. 그러나 소시르의 사유는 그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사유는 완성된 저작이 아니라 강의의 기억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떠난 뒤 제자들은 노트를 펼쳐보았을 것이다. 강의실에서 흘러갔던 문장들,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던 개념들,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질문들. 그 기록들은 하나의 책으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 사유의 방향을 담은 흔적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은 이상하리만큼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언어를 관계로 본다는 생각은 언어학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학문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다. 인류학자들은 신화와 문화가 독립된 이야기들의 집합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문학 연구자들은 작품의 의미가 작가의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부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는 관점으로 이동한다.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조장소가 아니라 언어처럼 조직된 체계라는 생각이 등장한다. 철학에서는 본질을 찾는 사유에서 차이와 관계를 탐구하는 사유로 이동이 시작된다. 이 모든 변화는 갑작스러운 혁명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한 방향 전환에 가깝다. 사물의 본질을 묻던 질문이 구조와 관계를 묻는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소시르의 사유는 이 전환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였다. 락항은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주체가 자신의 의식보다 언어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급진적인 생각을 제시한다. 레비스트로스는 신화와 친족 구조를 분석하며 문화가 무작위적 전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의 표현이라고 본다. 바르트는 텍스트가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들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생성한다고 말한다. 데리다는 기호가 다른 기호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밀어붙이며 의미의 고정 가능성 자체를 흔든다. 이들은 서로 다른 학문에 속해 있었지만 공동적으로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실체 대신 관계, 본질 대신 차이, 대상 대신 구조. 이 흐름을 우리는 구조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감각의 변화에 가까웠다. 보이지 않는 관계가 보이는 사물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소시르는 그 변화를 시작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 자신이 구조주의를 주장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단지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떤 사유는 자신이 속한 영역을 넘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장된다. 소시르의 언어 이론은 결국 인간 이해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통로가 된다. 우리는 개인을 고립된 존재로 보기보다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문화와 사회를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구조적 체계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세계가 더 복잡해졌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통찰을 열어주었다. 보이지 않던 연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유에는 늘 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다. 구조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면 개인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차이가 의미를 만든다면
고정된 의미는 존재할 수 있는가? 언어가 주체를 형성한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소시루 이후의 사유는 이 질문들과 함께 더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구조 자체를 의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에는 하나의 조용한 통찰이 놓여 있다. 언어는 기호의 체계다. 이 문장은 언어학의 정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었다. 그리고 그 설명은 한 강의실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인문학 전체로 퍼져나갔다. 어떤 혁명은 외침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조용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소시르의 사유는 바로 그런 혁명이었다. 9부 관계로 존재한다. 소시르 사유의 가장 깊은 울림. 우리는 사물이 먼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사물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있고 관계가 생기며 대상이 있고 의미가 붙고 실체가 있고 이름이 주어진다고 느낀다. 이 순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의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시르의 사유는 이 순서를 조용히 뒤집는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론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물은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만 구분되고 인식된다. 기호의 의미는 그 내부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 속에서 발생한다. 이 생각을 주장하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의미는 관계의 효과일 뿐이다. 빨강은 빨강이라는 본질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색들과의 차이 속에서만 그 정체성을 얻는다. 나 역시 고립된 실체로 존재하기보다 타인과의 관계, 언어 속 위치, 사회적 구조 속 역할을 통해 비로소 인식된다. 이 지점에서 소시르의 언어 이론은 존재에 대한 사유로 확장된다. 실체는 고정된 중심이 아니라 관계의 교차점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사물의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가 잠시 안정된 상태일지도 모른다. 이 사유는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불안을 남긴다. 고정된 본질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고정된 본질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관계 속에서 형성된 존재는 관계가 변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시르는 이러한 존재론을 직접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결론이 조용히 떠오른다. 존재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차이와 관계의 흐름 속에서만 잠시 모습을 얻는다. 이 생각은 동양의 사유와도 묘하게 닮아 있다. 고정된 자아나 실체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상호 의존 속에서 성립한다는 관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얻는다는 통찰. 소시르는 이 길을 종교적 언어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관계론적 사고는 존재를 바라보는 깊은 감각을 남긴다. 우리가 실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에 잠시 안정된 상태이며 우리가 의미라고 부르는 것은 차이가 만들어낸 효과일지도 모른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고정된 중심이 없다는 사실은 불안의 이유이면서 자유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계속 형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언어 역시 그렇다. 단어의 의미는 영원히 고정되지 않는다.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사용되는 맥락이 이동하고 사회적 경험이 축적될 때 의미는 조용히 이동한다. 우리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 그 차이는 오해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소시르의 사유는 이 불완전함을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의미와 존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으로 본다. 완전히 고정된 의미의 세계는 안정적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세계일 것이다. 차이와 관계가 존재하는 한 세계는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잠시 자신을 발견한다. 10부. 우리는 언어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한다. 거리 위를 걷고 사람을 만나며 바람을 느끼며 사물과 사건들 사이를 지나간다. 이 모든 것은 너무 분명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그러나 소시르의 사유를 지나온 뒤에는 이 당연함이 조금 낯설어진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물은 존재하지만 그 사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방식은 언어를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물을 직접 만나는 것 같지만 이미 이름과 구분과 의미가 얹힌 상태로 사물을 경험한다.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가깝다.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않듯이 우리는 언어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구조는 세계의 경계를 만들고 의미의 가능성을 열며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조용히 형성한다. 소시르는 언어를 설명하려 했지만 결국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통찰은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고정된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그 불안은 세계가 끊임없이 새롭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의미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단어가 다른 감정을 낳고 같은 사건이 다른 이야기가 되며 같은 삶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언어는 세계를 제한하는 구조이면서 새로운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언어 속에 살아가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며 조금씩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완전히 갇혀있지도 않는 상태. 아마 인간의 삶은 이 미묘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소시르는 명확한 결론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단지 보이지 않던 구조를 드러냈고 당연하다고 믿어온 세계에 작은 균열을 남겼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발견한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언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는 끝이 없다. 그러나 어쩌면 그 끝없음이 바로 사유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어를 통해 끊임없이 이해하려 시도한다. 그 시도 속에서 의미가 태어나고 관계가 만들어지며 삶은 이야기로 남는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언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